힘의 정의예요. 자, 힘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에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에요. 이 길이가 곧 힘의 크기예요, 크기.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이렇게 길이가 길면 힘의 크기가 크고 길이가 짧으면 힘의 크기가 작아요. 그 다음에 힘의 단위가 뭐냐면 뉴턴이에요, 뉴턴. 그래서 이게 만약 3뉴턴이라면 요건 한 5뉴턴쯤 될까요? 5뉴턴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뉴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게 힘의 방향이에요. 요 화살표 끝이 요게 힘의 방향이라고. 이게 힘의 방향이에요. 화살표 끝이 힘의 방향이고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안 배웠던 내용이에요. 요게 뭐냐면 작용점이에요. 그러면 힘의 3요소는 세 가지인데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는 힘의 크기는 다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는 힘의 작용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힘의 작용점, 이 길이가 힘의 크기, 그 다음에 또도도도도 요게 힘의 방향이라는 거,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뭐다? 뉴턴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힘의 합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왜냐면 앞에 거 설명을 드릴 때 힘의 합력이 설명이 필요해서 했었어요. 자, 볼게요. 두 힘의 방향이 같을 때, 두 힘이 방향이 같을 때예요. 자, 오른쪽으로 4뉴턴, 또 오른쪽으로 6뉴턴, 둘 다 합한 합력은 얼마냐 이거예요. 예, 10뉴턴이죠, 10뉴턴. 그런데 힘은 벡터량이에요. 벡터량이란 말은 뭐냐면 속력하고 속도에서 이 속력은 크기만 있었어요. 속도는 크기에다가 플러스 방향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있듯이 힘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힘. 그래서 힘도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 항상 크기와 방향을 같이 표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볼게요. 오른쪽으로 4뉴턴, 오른쪽으로 6뉴턴 합하면 합력은 10뉴턴. 방향은 어느 쪽? 오른쪽으로 10뉴턴. 됐죠? 그래서 꼭 앞에 방향 꼭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반면에 오른쪽으로 4뉴턴인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6뉴턴이에요. 오른쪽으로 4뉴턴, 왼쪽으로 6뉴턴. 합력은 얼마냐고요? 합력은 왼쪽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6 빼기 4는 2뉴턴이에요. 근데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 그러니까 왼쪽이 더 세니까 왼쪽으로 2뉴턴이고 이 합력이 곧 뭐예요? R자 힘이에요. 그래서 F 합력은 10뉴턴 이렇게도 쓰지만 F R자 힘은 10뉴턴 이렇게도 써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방향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힘의 평형이에요. 힘의 평형. 자, 힘의 평형도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것 같아도 사실은 배웠습니다. 자,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우리 수업 안에서도 했었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런 경우예요. 오른쪽으로 10뉴턴, 왼쪽으로도 10뉴턴을 이렇게 가했다고 쳐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10뉴턴, 왼쪽으로 10뉴턴 이렇게 양쪽에서 10뉴턴씩 가하면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없는 경우도 있나요? 예,
뒤에 가서 작용 반작용 때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잘린 물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가 잘린 물체예요. 가운데가 잘린 물체는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왼쪽 건 왼쪽으로, 오른쪽 건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 다음 순간은 이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10N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건 오른쪽으로 10N, 왼쪽 건 왼쪽으로 10N. 이런 건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용점이 하나에 들어가 있어야 힘의 평형 상태예요. 됐죠? 그래서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을 때, 그리고 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합력이 얼마요? 0입니다. 0. 그래서 합력이 0인 경우가 힘의 평형 상태예요. R자 힘이 0인 경우가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볼게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R자 힘이 0인 경우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정지에 있구나 라고 판단해요. 근데 정지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등속도 운동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두 개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을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힘의 평형 상태인 물체는,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를 하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예를 하나를 들었었어요. 어떤 예냐면 낙하산 떨어지는 예였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때 지구가 이 사람을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죠? 이걸 중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낙하산이 공기가 있으니까 지구에 공기의 저항력이 걸려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낙하산 점점 빨라지나요? 그러면 낙하산 타고 뭐하러 뛰어내려요? 이리저리 그냥 뛰어내리랑 비슷하지. 점점 느려지면 떨어지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쓴다 그랬죠? 떨어지다가 끼익 하고 멈춰요. 그러면 공중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왜? 중력과 공기의 저항력이 같아서 무슨 상태다? 힘의 평형 상태다. 까먹지 마세요.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힘의 평형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인가? 같은 크기의 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있는데 정지해 있대요. 그러면 힘의 평형 상태인 겁니다. 알아들었죠?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바로 힘의 평형 상태고, 어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해도 힘의 평형 상태인 거예요. 힘을 받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정지했으면 다 힘의 평형 상태예요. 지구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잖아요.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무조건 뭐야? 힘의 평형 상태인 겁니다. 어떤 물체를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고 왼쪽으로 힘을 가요. 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물체의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으면,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에 있으면 오른쪽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 물체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서로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의 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야 하고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고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넘어갑니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래요. 사고라는 것은 사고를 쳤다. 야, 너 왜 사고 쳐? 이게 아니라 재미없죠? 머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직접 실험한 건 아니에요. 자, 마찰이 없는 면에 마찰이 없는 면에서 쇠 구슬을 거의 동그란 완전 구에 가까운 쇠 구슬을 굴렸어요. 굴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쭉 내려와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마찰이 없다면, 공기의 저항도 없다면.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펼쳐볼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 이때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같은 높이에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당연히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평면이라면 평생 가도 같은 높이에 도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 같은 높이에 도달할 일이 없잖아요. 같은 높이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평생 간다.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 그리고 관성과 관성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계속.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게 관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정지해 있는 물체도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물체 있잖아요. 제가 저 물체를 잡아당긴다고 쳐봐요. 잡아당기면 안 끌려오려고 버티는데 그게 관성이라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만 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정지한 물체도 관성이 있습니다. 정지한 물체도. 그래서 물체가 갖는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요. 그래서 관성이 곧 질량이고 질량이 곧 관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량체, 다시 말해서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야구공이에요. 야구공. 야구공이 날아가고 있어요. 야구공이 날아가니까 이걸 멈추려면 잘 안 멈춰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관성이 있어요. 오케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책상 위에 정지해 있는 야구공이에요. 책상 위에 있는 이 정지해 있는 야구공은 관성이 있나요? 좀 전에 제가 집어 던진 야구공이에요. 제가 집어 던진 야구공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날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성이 있어요. 맞죠? 관성이 있습니다. 있음.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지해 있는 이 물체는 관성이 있냐고요? 예, 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잡아당기면 안 오려고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체는 모두가 다 관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설명할게요.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 우주 공간에 여기 김종택이 있어요. 날씬하죠? 여기 강호동이 있어요. 오케이? 자, 우주 공간에서 김종택을 밀어볼게요. 이렇게. 강호동을 밀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잘 가속되나요? 더 잘 날아가나요? 같은 힘을 가했을 때. 김종택한테 힘을 가하고 강호동한테 힘을 가했어요. 그런데 김종택한테 어떻게 돼요? 힘을 강호동한테 힘을 똑같이 가했다면 어느 게 더 잘 날아가냐고요. 김종택이 더 가벼우니까 잘 날아가겠죠. 김종택이 질량이 더 작아요. 강호동보다. 강호동이 질량이 더 크고 김종택은 질량이 더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 상태가 김종택이 더 잘 변해요. 그러니까 관성이 더 없어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김종택의 관성이 더 적어요. 왜? 질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질량이 적으면 뭐가 적다? 관성이 적다. 다시 말해서 강호동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뭐가 크다? 관성이 크다. 됐나요? 그래서 마무리 지읍시다.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 모든 물체가 다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정지에 있는 여러 책이라든지 앞에 모니터라든지 밑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 관성이 있는 거예요. 됐죠?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관성이 커요. 강호동이 김종택보다 관성이 더 크다 그랬어요. 왜? 질량이 더 크니까. 질량이 크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어려워요. 당연하죠. 자전거를 타고 제가 산악 자전거를 타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 커브길을 돌 때 샥 돌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거나 큰 차들은 커브길에서 거다 산에서 내려막 커브길은 슉 돌려 그러면 질량이 커서 관성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려막길은 자전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오르막은 모르겠지만 내려막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어때요? 커서 계속 직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브길에서 커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자, 얘는 이제 수식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어떤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지구는 중력이 있으니까 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알짜 힘이 0인 경우, 그런 경우는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지 않아요. 점점 느려지지 않아요.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가속도라는 의미가 점점 빨라진다, 점점 느려진다,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점점 빨라지지 않고 점점 느려지지 않고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지에 있던 물체는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정지에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점점 빨라지지 않고 점점 느려지지 않고 방향도 바뀌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이런 관성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지에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거와, 또 하나는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두 가지의 관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예가 지금 이렇게 6개가 주어져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내면 이 관성과 좀 이따가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하고 섞어서 내요. 또 하나 어렵게 내면 이렇게 정지관성,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정지관성과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그 운동 방향으로 운동하려는 운동관성,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예요. 같은 관성 중에 어느 건 정지관성이고 어느 건 운동관성이냐는 얘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자, 볼게요. 버스가 갑자기 붕 하고 출발했대요. 그러면 내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뒤에 앉아 있는데 버스가 붕 하고 출발하면 나 어떻게 돼? 뒤로 안 가려고 버티는 거죠. 제껴지는 거죠.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게 바로 정지관성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야 옷을 좀 털어봐 할 때요. 옷을 털어봐, 옷을 털어봐, 옷을 털어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옷을 한번 털어볼게요. 옷이 이렇게 있어요. 자, 봐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딱 쳐요. 딱 치면 옷에 지금 먼지가 붙어 있어요. 옷에 먼지가 붙어 있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딱 치면 옷이 지나가요. 옷은 가는데 옷 위에 있던 먼지들은 안 가려고 버텨요. 그러니까 옷과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터는데 이렇게 탁탁탁 때리는 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옷을 두드려서 먼지를 떨어뜨린다? 정지관성이에요. 알아들었죠? 자, 옷을 딱 때리니까 옷은 가요. 옷을 딱 때리니까 옷은 가는데 옷에 붙어있던 먼지는 안 가려고 버텨요. 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있고 이 위에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를 얹었고 그 위에 동전을 얹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당연히 컵은 안 보이겠죠? 당연히 컵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컵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종이를 재빨리 확 뽑아버릴게요. 종이를 재빨리 확 뽑아버리면 종이는 빨려 나오는데 종이는 빨려 나오는데 종이하고 이 동전하고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만 쏙 빠져나오고 어떻게 돼요? 동전은 컵 안으로 쏙 똥 하고 떨어지죠. 이거. 동전은 컵 안으로 똥 떨어지고 종이만 싹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아래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동전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동전은 밑으로 떨어지고 종이만 쏙 뽑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컵 위에 종이를 재빨리 치우면, 컵 위에 종이를 재빨리 팍 치우면이에요. 천천히 치우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종이에 있던 동전이 컵 속으로 떨어진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다 정지관성입니다. 반면에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는 운동관성이에요. 뭐냐면 아까는 정지해 있던 차가 붕 출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뒤로 제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버스가 붕 하고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끽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끽 밟으면 나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쏠리죠? 바로 그거예요.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 이게 바로 운동관성이에요.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인 거죠. 달리던 사람이 돌뿌리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진다. 이런 경우 있죠. 나는 50점 넘어서 너무 기쁜데 학교에서 한 문제 틀렸다고 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 맞죠? 그런 학생이 막 하면은 혼내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돼? 그런 학생이 막 뛰어가다가 만약에 돌뿌리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제가 한 문제 틀려서 우는 학생이에요. 그래 보이지는 않죠? 50점 받았던 학생처럼 생겼죠? 맞죠? 그런데 제가 한 문제 틀려서 우는 학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우는 학생이 지금 막 울면서 막 뛰어가요. 밑에 돌뿌리가 있어요. 돌이 있다고, 돌. 그 돌에 발이 딱 걸렸어요. 그러면 몸은 계속 가려고 해요. 그런데 다리는 돌뿌리에 걸려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은 돌뿌리에 걸려서 다리는 안 가고 상체는 계속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그라지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달리던 사람이 돌뿌리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삽으로 흙을 퍼서 던지면, 삽으로 흙을 퍼서 던진대요. 삽으로 이렇게 흙을 퍼요.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 삽과 같이 던지는 거 아니죠? 자, 삽으로 흙을 퍼서 쑥 던지면서 삽은 싹 뽑아요. 그러면 흙만 딱 날아가죠. 삽으로 흙을 퍼서 던지면 흙이 멀리 날아간다. 이것도 움직이던 흙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